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24장 국가정보통제와 발전 방향에서 2절, 3절 한미의 통제 형태와 미국 정보운동체 관련법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2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한미 통제 형태에서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국회 언론 통제 순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정치개입 금지 규정의 확대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1973년에는 고위직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1994년에는 개정을 통해서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고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분단 상황, 미비한 민주적인 통제, 장기 집권과 군 출신 중심의 정치구조, 정실주의적 인사 등으로 인해서 정보기관의 정치화가 심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8년도에는 법원과 국회에 파견된 정보요원을 철수하는 등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는 인사권, NSC 운영,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주요 정보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인사통제를 행사할 수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정보보고를 받고 업무를 조정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정보기관의 구조와 운영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는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입법, 예산, 심의, 결산, 감사,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조사 등을 통해서 조직과 활동을 감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원칙과 기밀 유지를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과 정보활동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총액 심의, 다른 기관의 예산 편성 가능성, 기밀을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서 통제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는 삼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 견제 기능으로서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는 언론의 자율성 회복 이후에 감시와 폭로 기능이 강화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도 지침과 통제로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후로 주요 사건들을 언론이 밝혀내면서 정보기관 견제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의 전문성과 분석 능력도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정보기관도 홈페이지 개설과 공보활동을 통해서 정보 공개와 홍보를 확대하면서 일정 부분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결국은 한국은 미국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원조가 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행정부 또 의회 또 이런 민주적인 통제와 정보의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행정부 통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제체제와 제도적인 감독 정치를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기관장을 임명 해임하고 또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활동을 통합 조정하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행정부는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토록 노력해왔고요. 아울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암살 공작 금지와 같은 기준을 설정해서 정보활동의 법적 윤리적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의회에 의한 통제인데요. 미국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는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 휴즈 레이언법
1974년도에 비밀공작 수행 시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통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상원정보특별위원회와 하원정보특별위원회가 각각 1976년과 77년에 창설화되었고 정보기관의 예산, 활동, 정책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그 파이자법, 해외정보감시법은 정보기관의 전자감시 활동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법원에 영장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활동의 합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감독법, 그 다음에 정보수권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비밀공작에 대한 보고 의무, 또 예산 통제, 정보활동 승인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 이후에는 이제 어떤 애국법을 통해서 정보기관의 감청 권한과 대테러 활동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후 스노든 폭로를 계기로 일부 권한이 조정되는 등 통제와 권한 확대가 반복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정보개혁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가정보국장 체제를 도입하고 정보공동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대상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의회 정보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먼저 첫째, 정보기관의 예산과 지출을 심의 의결해서 재정적 통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정보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을 개정하여서 제도적인 통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넷째는 이제 필요시 특별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통제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만으로는 정보기관의 탈법적인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고 통제는 사후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임기 제한과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성이 축적되기가 어렵고 청문회 참여와 감시 활동이 대체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회의 통제는 정치적인 환경,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의 실효성은 누가 어떻게 정보기관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가와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제도 자체보다는 정보의 접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적인 통제와 정보의 이제 비공개 부분인데요. 민주적인 통제 하에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정보의 비공개와 비밀 유지는 필수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IA 관련법에 따라서 조직, 기능, 인원, 예산 등 핵심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비밀 요원의 신원 노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의회 정보위원회에서의 증언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도 비밀 활동은 예비비나 다른 행정기관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할 수 있고 자금 집행은 CIA 국장의 증빙으로 인정되고 외부 감사에서 제외되는 등 높은 비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이지만 민주적인 통제와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미국 정보공동체에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초기 주요 법안의 변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보공동체에 관련된 법제의 발전은 단순한 제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민정인 통제 간의 균형을 모색해온 역사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 9.11 테러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보기관의 권한과 통제는 반복적으로 재조정되어 왔습니다. 초기에 국가안보법은 1947년도에 제정됐는데요. 국가안보 중심의 구조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 CIA 중앙정보국장 체제를 창설해서 오늘날 미국 정보공동체의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군사, 외교, 정보를 통합하는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CIA를 중심으로 해외정보 수집과 비밀공작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970년대의 이제 주요 법원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민적인 통제가 제도화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0년대에는 미국 정보 통제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강력한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즈레이언법 같은 경우는 비밀 공작에 대한 대통령의 서면 승인과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기관 활동이 더 이상 행정부 내부의 비밀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의회의 공식적인 감독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정보감시법은 전자감시와 수색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요구함으로써 정보활동의 합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정보기관의 권한을 인정하되 사법적인 통제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제의 강화와 한계의 문제인데요. 이건 현실의 어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는 점이 되겠는데, 이 70년대 같은 시기에 국가정보제조직법은 암살 금지와 강력한 통제를 담고 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정보제조직개혁법이 되겠죠. 이것은 정보기관 통제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정보감독법 같은 경우는 비밀 공작을 포함한 정보활동을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갱 오브 아이 체계를 통해서 핵심 지도부에 대한 제한적인 보고를 인정함으로써 기밀성과 통제의 절충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절차법은 정보 관련 재판에서 비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사법 절차를 가능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정보신원법은 비밀요원의 신원 보호를 통해서 정보활동의 안전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정보기관과 의회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활동은 주로 행정부 중심의 폐쇄 구조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권한남용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죠. 이어서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에 그 정보 통제에 대한 책임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정보기관 내부의 책임성과 의회의 통제가 더욱 강화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정보법은 정보 공개 범위를 조정하면서 핵심 정보는 보호하도록 하였고, 또 CIA 감사실장법은 CIA 내부의 독립적인 감찰 기능을 도입해서 자율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수권법 같은 경우는 이란 컨트라 사건 이후에 비밀 공작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사전 서면 보고를 의무함으로써 비밀 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보국장 DCIA의 권한을 강화해서 정보공동체 내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정보수권법은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해서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을 제고하였고, 이것은 현대 정보기관 통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내부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정보의 공개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정보자유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보자유법은 정부 문서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기관의 비밀문서에도 일정 부분 정보접근법이 적용이 된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완전히 폐쇄되고 폐쇄된 조직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9.11 테러 이후의 주요 법안이 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보 관련 법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 수준을 넘어서 국가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예방 중심, 통합 중심으로 전환한 구조적인 개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정보기관의 권한은 대폭 확대되었고 동시에 통제장치 역시 재조정되면서 안보와 자유 간의 긴장관계가 본격화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국법은 정보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법이 되는데요. 이 법은 9.11 테러 직후에 제정되어서 테러 대응을 위해서 정보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의 엄격한 형사 절차를 완화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FBI를 중심으로 감청, 전자통신, 추적, 비밀 수색 등 다양한 수단이 확대되었고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기준, 즉 개연성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로운 늑대와 같은 비조직적인 테러리스트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전통적인 국가 간 정보 개념에서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정보 활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에드워드 스노든의 그 폭로로 인해서 NSA의 무차별 감청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후 개정을 통해서 대량 데이터 수집이 제한되었고 개발 대상 중심의 영장주의가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국법이 안보 강화와 시민 자유 침해 논쟁의 상징적인 사례임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개혁 테러 방지법인데요. 이 정보공동체의 구조를 개편한 계기가 되는데요. 이 법은 9.12 테러뿐만 아니라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의 정보 실패를 계기로 제정되었고 미국 정보공동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국가정보국장 체제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CIA 국장에 의한 중앙정보국장이 정보공동체를 총괄했으나 권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DNI장을 이제 정보장을 이제 정보국장직을 장관급으로 신설하면서 16개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도록 했고, 동시에 국가 대테러센터 등을 설치해서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 분석과 작전 기획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 실패의 원인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통합의 실패였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서 미국 정보 체계를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이자법, 자유정보감독법인데요. 이것은 2008년도, 2018년도에도 개정이 되는데 원래 1978년도 제정된 법인데 9.12 테러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영역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의 개정은 테러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무영장 감청을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고 통신업체의 협조 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간 통신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2018년도에는 개정을 통해서 해당 권한이 연장되면서 화이자법은 미국 정보활동의 핵심 법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화이자법은 단순한 감시법이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수집, 사법적인 통제, 영장제도, 또 예외적인 권한 인정이 결합된 법적 통제와 정보 권한의 절충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방수권법은 정보 안보의 전략적인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국방예산 법률을 넘어서 정보, 안보 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 국방수권법은 대규모 국방예산 승인과 함께 우주군 창설을 포함해서 정보, 군사 영역의 새로운 영역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대만 해협과 중국 견제, 미국과 대만 안보 협력 강화 등의 조항은 정보 활동이 단순한 수집을 넘어서 지정학적인 전략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에 다시 등장한 대국 경쟁 시대, 즉 미중 경쟁 속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전략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보 24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